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 사면인 신년 특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대상자 1,373명 중에는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및 복권 결정이 된 반면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정치권 후폭풍도 예상이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복권과 사면이 결정이 됐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됐던 바로 나오기도 했는데 문제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저번에 경제인 사면할 때 그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되다가 그때는 이제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하면서 지금 미뤄가지고 지금 연말께 이게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권이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네네. 복권이 없다는 거는 피선거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형실효가 되고 5년 동안 이제 그 선거에 나설 수가 없는데 그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뭐 본인이 만약에 사면 된다 그러면 복권도 받고 그리고 내후년에 선거에도 나서고 그러면 이제 뭐 자타공인하는 친문 적자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심점으로 활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복권이 좌절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동하기가 여의치 않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17년 중에 2년밖에 실형을 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15년형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준 거고요. 또한 82억 원 정도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복권됐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실형을 받았는데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그냥 형면제 또는 가석방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또한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데 그 추징금 때문에 사면 복권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82억 원의 벌금을 사면 복권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형평이 안 맞았다. 또한 이제 법치주의라든가 헌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과한 혜택을 주는 것들이 정말 법치주의라든가 헌법주의에 반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와 또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했는데 국민통합이라고 한다면 여야가 좀 형평성 있게 형이라든가 사면 복권이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딸 채용 비리로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된 지 오래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선고 실효력과 복권까지 됐기 때문에 이번 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을 뿐더러 공직에도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지층 결집용으로 보여지고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보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가 오늘 또 24시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맞춰서 이뤄진 것 아니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형집행정지는 이제 1개월마다 새로운 형집행정지의 연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공무에는 새로운 이제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한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사면이 될 거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었던 분의 사면과 관련해서 모든 게 이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는 엄밀히는 그 대선 때 여론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유죄 확정이 난 선거사범입니다. 선거사범은 지금 이제 일반 사면도 했지만 일반 사면도 다음에 그 다음에 공직 선거에는 나설 수 없는 제한을 두고 한번 이제 신분들을 일반 사면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게다가 이제
그 김경수 전 지사하고 같은 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원유철 전 대표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지금 또 뭐 사면도 복권도 다 안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 한명숙 뭐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사면 복권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완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한명숙 총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징금을 완납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벌금이 82억 정도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추징금하고 벌금이 다른데요.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범죄로 발생했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몰수를 하는 거고 네. 그 벌금은 형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사면한다고 하면서 다른 죄를 다른 형들을 모두 이렇게 없애지 않고 일부를 남겨둔다는 것 자체가 그건 사면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면을 한다 그러면 뭐 전체를 사면하는 거지 그게 일부를 남겨두고 하는 그런 사면이 아니고 뭐 역대 이제 그 뭐 대통령의 이제 불행한 역사가 있었지만 다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든 뭐 민주 정권의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벌금은 추징금과 다르게 어떤 형의 형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형기를 사면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남기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는 입장이시고 야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하는 논평까지 냈는데 지금 뭐 국민 여론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물론 벌금 82억 얘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 야당에 대해서는 사면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면 대상을 보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실상 지휘하거나 수사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 관련자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사면하거나 복권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수사해놓고 굉장히 수사를 많이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다 사면하는 것들이 법치주의에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특히 이제 과거 대통령들 보면 어떤 재판 과정에 있는 사람을 공직에 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군사의 기밀을 누설하고 빼돌렸다고 그래서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유죄가 확정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안보실이라고 하는 그 1차장으로 채용한 것도 좀 문제지만 확정된 뒤 2달 만에 자신의 측근 참모를 사면 복권시켰단 말입니다. 이것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신의 측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놔두면서 김경수 지사라든가 이런 상대 진영의 정치인들에게는 불안정한 상태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것들이 서로 간의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기게 하는데 또 집중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는 것들은 자신의 측근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좀 일방적으로 항상 적용되는 것을 이번에도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고 나서 추후에 어떤 사과 메시지나 반성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원칙이죠. 근데 정치인들이 이게 전체적인 문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구속이 됐습니다만 한 번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정치권 전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권 전반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최소한 국민께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게 맞는데 자꾸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조차도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도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치주의나 헌법주의에는 굉장히 반하는 결정이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번 사면에도 그대로 투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신년 특사가 국력을 하나로 모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글쎄요 그 바람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 전 지사는 뭐 그 전부터 뭐 들러리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왔거든요. 앞으로 후폭풍도 계속될 거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확정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할지가 아주 궁금한데 전혀 사과는 하지 않고 있고 가석방 불원서의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기존에 이제 이번에 사면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이제 네. 전 정권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치 탄압을 받았다가라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데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치인이 민주당의 고발이 이루어진 댓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그 재판에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한 김경수 지사가 어찌 보면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양심수 코스프레 같은 걸 하는 것도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 그냥 글쎄요, 그냥 양심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분을 사면을 해줬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야말로 정말 불평등한 사면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 전 지사가 사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어떻게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범죄 사실 부인하고 있고 사면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자신은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들러리로 사면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특혜가 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MB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끼워 맞추기식 사면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김경수 지사는 사면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어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했을 때 사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좀 이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라던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또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이름들입니다. 전부 사면이 확정이 됐는데 다 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인물들이기도 하거든요. 이들의 사면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시절에 엄청나게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영장이 2번 기각됐는데 3번째까지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고 적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런 사람들은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이런 댓글 공작,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댓글 공작 팀에 대해서 사면 또는 법권을 대부분 결정함으로써 굉장히 법치주의가 좀 후퇴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왕 통합하는 거 야당까지도 함께 통합해서 폭넓게 사면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너무 여당 인사에 집중된 사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어떤 친박 세력을 결집하는 그래서 이 사면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시도로밖에 보여질 수가 없어서 국민 통합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면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이승훈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김태효 1차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거든요. 이 유죄가 확정되고 지금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도 비판의 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판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길었고요. 그리고 이제 긴 기간을 거쳐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분에도 사면을 하는 게 국민 통합에
그런 뜻에 부합한다라고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정권 수사 실제로 그 전 정권 수사를 담당하셨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 사면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또 글자 그대로 이제 국민통합을 위해서 그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이제 교체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이제 교체가 되고 보수 정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처벌받고 또 이제 형을 살고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여권 인사가 많다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 사면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고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제시한 소환일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출석은 좀 어렵다,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이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노영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냐, 가결될 거냐. 노웅래 의원. 예, 노웅래 의원. 네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을 지금 알 수 없고 네네. 현재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났을 때 그 후폭풍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사정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려고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이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28일에는 못 나가겠다는 거죠, 핵심은. 네네. 예. 애초에는 이게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해서 뭐 좀 출석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출석을 하지 않는 쪽으로 좀 좁혀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출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고요. 원래 이제 검찰이 소환 요구를 하면 일자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는 못 나가니까 며칠 뒤로 미뤄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이고 또 최고위원회의라든가 광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방 일정을 통해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날짜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검찰과 협의해서 서면 조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검찰이 서면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저는 수사에 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치 일정 조율을 하는 걸 가지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체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은 이건 뭐 여당과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제 몰아가기라고 보여지고요. 며칠 있으면 저는 떳떳하게 소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기준, 도를 지켜주려면 어떤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한 번에 조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 FC 사건으로 한번 소환하고 또 대장동으로 조금 있다 또 소환하고 또 뭐 쌍방울 관련해서 또 소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검찰이 뭐 야당 대표를 배려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야당 대표를 범죄적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가급적이면 한 번 소환을 통해서 기존의 사건들을 한꺼번에 수사하는 방식으로 소환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고 적당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검찰이 제시한 날짜 외에 날짜나 어떤 방식을 재조율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변호사와의 출석 일정 같은 거 확인하고 나서 변호사가 같이 참여할 수 없으면 한 일주일 정도, 뭐 2주 정도 미루는 것은 다반사기 때문에 뭐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출석 가능성 좀 높게 보셨는데 대면 조사랑 서면 조사랑 구체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면 조사는 이제 질문지를 던지면 거기에 답을 달아서 회신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대면 조사는 이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재질문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B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건 어떻냐고 다시 재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도 정확하고 사실관계를 더 깊이 팔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대면 조사 방식이고
서면 조사는 결국 이제 뭐 준비된 어찌 보면 변호사의 진술이나 다름없는 진술을 개인의 진술로 간주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을 그 서면 조사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환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서면 조사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검찰 측에서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어떻게 조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검찰이 상대방이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서면 조사를 받아주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구속이냐 아니냐의 그 순간이 어느 순간에는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온다는 건 그 전제로 사실은 이제 소환 조사를 전제를 하는 거죠. 대면에서. 그런데 이제 뭐 구속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 보니까 이제 이미 변호사님 유죄로 확정하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유독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기 위해서 구속영장보다는 체포영장을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수사 방식들이 결국에는 야당 탄압처럼 보여지고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방식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 정진상 실장 조사 직후에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을 들었으면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맞는지 또 다른 공범들이라든가 다른 피고인들과 대질 조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사 직후 영장 치고 기소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사람 진술 자체가 필요 없는 형식적인 통과 의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면 저는 바로 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다던가 또는 바로 기소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진술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검찰이라고 하는 게 기소도 중요하지만 진실 발견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또한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 관련자들 이미 기소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수사도 받기도 전에 공범으로 적시된 공소장이 관련 사건에서 나갔다는 것들은 실은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굉장히 지연시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자 프레임을 오래 가져가면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불안정성을 굉장히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듭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는 그 과정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범죄가 중요하잖아요. 사안이 중대해야 되는데 실은 성남 FC 의혹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되는 성남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성남 FC에 광고 후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적으로 이득을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가 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린 거 아니야? 정진상 씨가 빼돌린 거 아니야? 이런 수사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성남 시민의 세금을 전략했든 안 전략했든 결과적으로 뭐 용도 변경을 해줬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니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검찰이 실은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서 체포 동의안을 요청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지만 뭐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그 여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한 그 불체포 특권이죠, 국회의원의. 네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그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다 가결되고 부결되지를 못했어요. 부담이 있는 그걸 부결시키는 게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체포 동의안을 만약에 3번 부결을 시킨다. 어떤 뭐 정치인이 이렇게 기소되거나 구속영장 청구돼 가지고 네네.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은 한 20%는 증발할 겁니다. 그리고 총선 때까지 회복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고
그 두 번 또 무리예요. 그러면 최초의 체포 동의안의 부결은 누가 돼야 되느냐? 그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최초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머리 싸움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머리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민주당의 머리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이 상황을 반대로 검찰이 또 머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이제 그 계속 지속적으로 또 부결 연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어찌 보면 검찰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약간 이제 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때 가위바위보냐, 가위보바위냐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 후속하는 정치적인 후과가 굉장히 크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의 어찌 보면 그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우리 변호사님이 민주당을 너무 걱정해 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생각해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고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투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국민의힘에서 반대할지 민주당에서 반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의 행위는 뭐 고도의 정치 행위고 또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놔두면 되는 것이지 뭐 이재명 대표를 처음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이건 너무 그냥 정치적인 계산을 하신 것 같고 사실관계는 전혀 다르고요.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을 선택에 맡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게 그 지지율이 뭐 20% 정도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너무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오르시니까 사면이라든가 수사에서도 계속 편가르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장모의 주가 조작 사건이 있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장모가 주식 빨리 팔아라.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이 도이치모터스에서 이 주가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애써 외면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사면에 있어서도 애써 자신의 측만 들고 그러니까 한쪽의 편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의 측에 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대로 대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정치 불신만 초래하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도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행사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민주당은 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뭐 이번 정권 하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장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 내용을 뭐 다 보고받고 다 아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라면 그 문제 지휘를 한다는 건 내용을 아니까 지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다 보고받았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이거를 왜 안 하냐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아는 거 있으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아는 거 그냥 이야기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반박하시죠. 예,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법치 공정상식 한동훈 장관 할 때마다 계속 그 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공정과 상식을 상대에게도 적용하듯이 본인에게도 적용하라는 말이고요.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들이 수사지휘 한 적 봤습니까? 수사지휘 굳이 공식적으로 안 해도 다 지휘가 되니까 공식적인 수사지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지 않던가 주장할 거면 서로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영석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